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 과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합격을 하시면 어떤 업무를 하실 건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일단 투자자겠죠.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집합 투자 증권에 대한 매매를 권유하시거나 또는 투자자문 계약이라든가 투자 이름 계약 또는 신탁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이라든가 또 파생상품 등의 투자가 되어지고 있는 특정 금전 신탁계약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좀 리스크가 좀 큽니다. 위험성이 좀 크다 보니까 별도의 자격증을 또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금전 신탁 이런 것들도 취급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펀드 투자 에 대한 권유 대행인 자격을 취득하신 이후에 또 해당되는 자격을 취득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합격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업무를 수행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자격 시험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시험을 잘 보셔야겠지요. 시험 관련된 과목과 문항수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좀 개정이 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요 펀드 투자가 그전에는 1과목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과목으로 편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2과목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학습하게 될 부분입니다. 나머지 1과목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른 강사님과 전문가의 강사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펀드 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펀드 구성 이해, 그리고 펀드 평가, 그리고 투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개정되면서 조금 달라진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전에 이게 15문제였다가 이번에 한 문제가 좀 늘었습니다. 16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투자 관리 같은 경우, 펀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0문제가 출제가 됐다가 이번에 4문제로 대폭 축소가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변화된 것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 구성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더라도 문항수가 단일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각 문제당 한 문제당 1점씩 해서 총 100점, 100문항을 이제 100점으로 두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의 기준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응시 자격은 보통 이 과정에 많이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말고도요, 학생도 도전 가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즉,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총 시험 시간은 얼마다? 120분, 2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2시간 동안에 100문항을 푸는 거 그렇게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문제 형태 자체가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100점을 다 받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60점 이상만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넘어가시더라도 그래도 60점만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목표로 가져가신다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75점 정도 요 정도에 대한 목표선만 두시고 학습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락이 있어요. 과목별로 40점 이하는 과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고 점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락 때문에 합격을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 없으니까 여기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뭐 그렇게 시간적인 뭐 부담 없고 그다음에 문제도 이제 객관식 사시선 다형이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점수를 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펀드 구성 이해부터 시작이 될 텐데, 자, 이 과목과 관련돼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15문제에서 16문제, 한 문제가 더 늘었고요. 단일 문항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펀드에 대한 이해, 구성과 이제 신탁에 대한 이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펀드에 대한 이해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여기 한 10문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여기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습량은 좀 많아요. 많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출제에 대한 형태가 다분히 정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형화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나온 문제 또 나온다. 그래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학습할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자주 보시는 거, 이런 것만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한 이해, 신탁에 대한 이해,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펀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펀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가치 있는 자산에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러한 자산에다가 투자라고 투자한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펀드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다수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몇 명 이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2사람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혼자 100억을 투자하는 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에게 자금을 이렇게 펀딩 받아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운용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나중에 매매에 따른 시세 이런 수익을 같이 투자된 비율에 따라 나눠서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펀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펀드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먼저 투자자고요, 운용자가 어쨌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는요, 운용에 간섭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간혹 지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투자자와 운용자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투자자는 운용에 간섭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틀리다. 그래서 투자자는 일단 운용에 간섭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 잘 좀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수익과 손실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고 있다. 다른 말로 보게 되면 실적 배당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금자 보호라든가 원금에 대한 보장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펀드는 실적 배당, 투자 수익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펀드 재산을 운용자에 대한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운용자에 대한 자산하고 이렇게 합쳐서 운용자가 혹시 잘못됐을 때
이 펀드 자산까지도 같이 운용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는 아니한다. 그래서 운용자에 대한 고유재산과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당연하겠죠. 예, 투자자가 모집된 자산인데 운용자하고는 사실 상관없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동일 투자 자산의 1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즉 펀드에 대한 자산이 있을 때 부동산의 10% 이상, 예를 들어 주식의 10% 이상, 뭐 같은 동일한 주식의 이렇게 10% 이상 초과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막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펀드라는 것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수익을 분배하는 제도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거 투자자와 운용자가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배당 원칙과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일단 동일 자산의 10% 초과해서 투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좀 잘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펀드 유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계약형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회사형이라는 게 있고 조합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펀드 유형은 가장 많은 게 투자 신탁이 가장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투자 회사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신탁의 구조는 뭐냐? 계약형 구조다라는 거, 요 정도만 살짝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회사는 어떤 구조다? 회사형 구조다라는 거, 요 정도만 살짝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약형은 투자 신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회사형은 투자 회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투자 유한회사라든가 투자 합자회사라든가 또 투자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회사형 펀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투자 한명회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펀드의 회사의 형태로서 올바르지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투자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가 골라내줘야 될 것은 뭐다? 투자 한명회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합자나 한명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한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발음이 살짝 가능합니까? 예, 한명 이렇게 해도 반응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펀드를 할 때는 한 명 안 되잖아요. 적어도 몇 명, 2명 이상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한명 회사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시험의 목적성에 암기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투자 한명 회사 된다 안 된다? 한 명은 안 되니까 한명 회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조합형에는 이제 투자 합자 조합이라든가 익명조합 정도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 요거는 꼭 좀 체크해 두십시오. 투자 한명 회사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아, 펀드는 한 명으로 안 되니까 한 명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신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투자업자, 여기서는 자산운용회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집합 투자업자와 누가 신탁업자, 이렇게 둘이서 투자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합 투자기구, 즉 펀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교재에는 있습니다만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투자, 집합 투자업자하고요, 자산운용사, 그리고 신탁업자, 수탁회사가 이렇게 뭘 맺는다? 투자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매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판매회사는 중개기관으로서만 우리가 보면 된다. 중개기관으로서의 판매회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회사를 통해 가지고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매수하게 이런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한 수익증권을 어디에 예탁을 한다? 예탁 결제원에 집중 예탁하고 투자자는요 수익증권 통장을 받게 된다.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은요 판매회사를 어떻게 한다? 경유해서 어디에 납입이 된다? 신탁업자에게 납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지문에 투자자의 자금이 판매회사에 납입이 돼서 종결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또 하나 자산운용사로 납입이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디에? 신탁업자에게 납입이 된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집합투자업자가 자산운용사가 신탁업자의 지시에서 투자를 하게끔 되는 구조가 바로 뭐다? 투자 신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신탁과 관련돼 가지고 당사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투자 신탁에 대한 설정을 하고 해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리고 투자 신탁 재산에 대한 운용이라든가 운용 지시 역시 누가 하겠다? 집합투자업자가 한다라고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탁업자, 수탁업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신탁재산에 뭘 하겠다? 보관이라든가 관리를 하겠다. 누가? 신탁업자가 일단 맡아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맡아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거 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누가? 신탁업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 대금이라든가 이익금을 지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집합투자업자는 뭘 하는 거예요? 운용에 대한 부분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업무는 신탁업자가 하고 있고 운용에 대한 지시는 집합투자업자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시를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자산을 잘못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손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업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너 정말 잘 운용 지시를 해라 라는 것들을 지시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업자가 운용 지시에 대한 뭘 한다? 감시 역할을 하는 거지 운용 지시는 아니다. 운용 지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집합투자업자가 하고 있다 정도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의 기관이 판매회사가 나오고 있는데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정도만 메모해 두시면 되겠네요. 중개기관으로서. 그래서 펀드에 대한 판매라든가 환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회사로서 물론 이제 판매도 하고 환매도 합니다만 중개기관으로서 요 판매나 환매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거 어떤 거 다시 한번 투자 신탁 재산의 운용과 운용 지시는 누가 한다? 그렇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하고요. 나머지 주된 업무는 신탁업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보관, 관리, 취득, 처분, 그 다음에 뭐 이익금 배분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너 운용 잘하고 있는지 내가 감시할 거야. 이 업무도 신탁업자가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탁계약에 대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 일단
두 개의 회사가 나오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하고 누가 나온다? 신탁업자. 이렇게 두 가지는 체크해 두시기 바래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의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판매회사가 아니다라는 거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판매회사와의 변경계약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가 소집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투자 신탁에서 투자자는 수익자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사실상 의결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들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수익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이 8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 일단 핵심적인 키워드만 하나 보자라는 겁니다. 뭘까라고 했더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들은 중대한 사안이나 중대한 업무 이런 것들이 또 수익자에게 피해가 가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의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로 꼽는다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단 키워드로 꼽아두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에 대한 지시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못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합투자업자라는 단어 좀 꼽아두시고 또 신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때제때 자산도 관리 잘하고 보관도 잘하고 자산도 취득과 처분도 잘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수익자 입장에서는 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신탁업자 이 두 가지 업자는 중요하다. 참고적으로 판매회사는 아니라는 거, 판매회사는 아니라는 거, 이 두 가지 중요하고요. 이들에 대해서 뭐가 보수라든가 수수료가 뭐했다? 인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세요라는 겁니다. 다시 집합투자업자나 그렇죠? 네, 신탁업자 등에 대한 보수라든가 수수료가 인상이 됐다. 인하되는 건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수익자에 대해서 인하가 되면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상이 되면 수익이 100원이 남았는데 10원만큼 보수를 더 떼가겠어요? 수수료를 더 가져가겠어요? 그럼 나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수나 수수료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총회가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누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등에 대한 보수 수수료 인상.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탁업자가 바뀌거나 그렇죠? 집합투자업자가 바뀌거나 이 두 가지 회사가 바뀌게 됐을 때도 수익자 총회가 필요하다라는 거, 판매회사 아니라는 거, 그거 꼭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신탁 계약 기간이 변경되거나 투자 신탁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내가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5년, 3년 이 기간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 생각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이 늘거나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종목이 아닌 경우, 달라지는 경우 중국에는 누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수익자가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신탁 기간이나 종류가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익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하고 그런 사안이 들어가야 되니까 주된 투자 대상에 대한 자산이 바뀔 때도 수익자 총회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울러서 이 두 가지 환매형은 환매 금지형으로 바꾼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내가 펀드를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파는 것을 막아버리겠답니다.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래서 환매형을 환매 금지형으로 바꾸는 경우, 이럴 때도 결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매 대금에 대한 지급일을 연장을 시키겠다. 빨리빨리 안 주고 더 늦춰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역시 수익자 총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8가지 꼭 좀 잘 받으시기 바라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키워드로 꼽는다면 집합투자업자와 그리고 신탁업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판매사는 아니라는 거, 요거 정도까지만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자, 신탁계약의 변경이 됐다 그러면 공시를 해야 되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시하여야 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통한 경우에는 공시에 추가해서 수익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라는 거 메모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자 총회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수익자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들은 좀 바쁘잖아요. 펀드를 투자했는데 뭐 한다고 할 때마다 이게 참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워낙 바쁘니까 정해진 사항만, 중요한 사항만 우리가 참석할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신탁계약에서 뭐 하겠다, 정한 사항만 결의를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자 결의가 필요한 사항 아까 우리가 8가지를 함께 살펴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수익자 총회에 대한 소집은 누가 하느냐라고 한다면 집합 투자업자가 소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집합 투자업자. 신탁회사 아니에요. 판매회사 아니에요. 집합 투자업자가 소집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간혹 투자자, 즉 5% 이상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또는 신탁업자 요구에 의한 소집도 가능한데, 결국에는 수익자 총회는 누가 소집하겠다? 집합 투자업자가 소집한다라는 거 체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의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출석 과반수와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즉 25%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탁계약사항의 결의는 20%, 5분의 1이다라고 메모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수익자들이 참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고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수익자 총회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틀리다. 왜? 출석 못하고요,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수익자 본인이 의결을 했는데 반대되는 쪽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100%는 아니니까. 그럴 때 수익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그 투자 신탁은요, 어떻게 하겠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나는 저 의결에 반대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됐다. 근데 나는 끝까지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럼 난 더 이상 갖지 못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수익증권을 네가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집합 투자업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다라는 거 그냥 메모만 살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익자 총회는 누가 소집한다? 집합 투자업자가 소집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한 사항에 대해 결의하게 되고 반드시 총회 참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도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간주 의결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 다음에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간주 의결권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수익자에게 의결권 행사 통지가 갔어요. 근데 행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 그리고 간주 의결권 행사 방법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익자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총 좌수가 발행된 총 좌수의 10% 이상인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간주 의결권 행사 결과를 금융위가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자, 수익자가 100명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수익자 총회를 열겠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100명 중에 40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행사를 한 겁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찬성하신 분들이 70%가 돼 있고 반대하신 분이 30%가 된 거예요. 그렇죠? 뭔가 행사를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행사도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체 40명 정도 투표해가지고 찬성이 70%, 반대가 30% 나왔어요. 자, 이럴 때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주 의결권, 의결한 것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자, 60%가 투표를 안 했지만 참석한 사람 중에 70% 찬성했으니까 60%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70%는 찬성한 걸로 보고 나머지 30%는 반대한 걸로 보겠다. 이것이 바로 뭐다? 간주 의결권이다라고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투자 신탁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펀드가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법정 해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서 살짝 보겠습니다만 임의 해지라는 게 있다. 그럼 법정 해지라는 거 뭐냐? 당연 해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펀드가 당연히 그냥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아래의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정말 지체 없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고 펀드를 없애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법정 해지되는 사유를 우리가 좀 봐줘야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펀드가 해지가 되는 경우 요건을 못 맞췄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펀드를 3년간 운영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신탁에 대한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거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수익자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대 기관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수익자 총회에서 야, 우리 이거 투자 신탁의 해지를 결의하겠다. 해지를 결의한다. 어디서? 수익자 총회에서 해지를 결의하게 되면 그냥 투자 신탁 펀드가 해지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쪽부터 볼게요. 수익자 총수가 몇 명이래요? 한 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것도 안 된다. 왜? 집합투자기구, 펀드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사람 이상. 그런데 한 사람뿐이 안 남았으니까 요건을 못 맞췄다. 그래서 수익자 총수가 한 명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펀드가 흡수가 돼버렸네요. 피흡수, 합병이 되거나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 자체는 없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모펀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금융위로부터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당연히 해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법정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 요건을 못 맞추거나, 그렇죠? 수익자 총회에서 해지하기로 결의를 해버리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해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임의 해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법정 해지라고 한다면 당연한 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당연하게 해지가 되는 것들은 펀드가 없어져 버리거나 요건을 못 맞출 때 그럴 때 해지가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정 해지 말고요, 임의 해지. 우리가 좀 이거 펀드를 좀 어떻게 없애볼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집합 투자업자가 투자 신탁을 해지하려면 일단 사전에 금융위에 승인을 얻어야겠다. 네, 신탁업자하고 집합투자기구가 신탁 계약을 맺으면서 펀드를 이렇게 구성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투자업자가 이거를 해지할까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이제 금융위에 신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건데, 다만 금융위에 사전 승인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어떤 경우냐라고 본다면 이 세 가지 경우를 잘 봐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의한 경우 어떻게 우리 투자 신탁 해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수익자 전원이 동의를 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할 때는 이미 해지가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구나 정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교해서 본다면 수익자 총회에서 투자 신탁에 대한 해지를 결의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뭐다는 거예요? 법정 해지 사유이다라는 거 비교해서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익자 전원이 동의를 했어요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 승인 없이 해지가 가능한데 반해서 수익자 총회,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자 총회에서 투자 신탁에 대한 해지를 결의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다? 법정 해지 사유다라는 거 비교해서 꼭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가 갑자기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환매가 됐으니까 수익자들이 다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그냥 한꺼번에 몰려들어가지고 몽땅 다 환매해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사전 승인 없이 해지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공모, 사모가 아닙니다. 공모 투자 신탁으로서 설정한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을 봤더니 50억이 안 된대요. 50억. 그리고 만약에 1년이 되는 날 50억이 됐는데 그 다음 달 1년 플러스 1개월이 될 때 계속해서 원본이 50억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간신히 1년 내는 50억을 맞췄는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50억이 안 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 금융위에 승인 없이 뭐 하겠다?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꼭 좀 비교하셔야 된다. 수익자 총회에서 투자 신탁에 대한 해지를 결의했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법정 해지 사유이다라는 거 구별해서 꼭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펀드잖아요. 펀드. 그 쩐이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쩐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보세요. 금융, 돈이잖아요. 돈. 예. 여기서만 내다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의 목적이니까 시험 목적상 암기도 필요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금융, 돈이니까 그렇죠? 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쩐 이렇게 자 보세요. 수익자 쩐원이 동의한 경우 그렇죠? 금융 쩐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점부 이렇게 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암기에 좀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하나 공모잖아요. 공모 오자까지 매칭이 되겠네요. 공모 여기도 오 이렇게 공모의 경우 50억 이렇게 좀 받으시면 암기에는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돈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자 쩐원이 동의했다. 그리고 수익증권 점부 환매가 들어왔다. 공모 50억 이렇게 좀 받으시면 나중에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신탁과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투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부분은 이제 투자 신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은 게 바로 이제 투자 회사형 펀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회사 말 그대로 회사형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집합 투자업자가요, 이사도 내고요. 회사니까 회사의 모습을 갖춰가야 되니까 이사 그리고 여기도 이사 이렇게 이사가 3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가 3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법상 뭐다?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네, 주식회사니까 상법상 내용으로 끌고 오고 있다. 회사니까 주식회사가 되는 거고 회사니까 이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상법에 적용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인데 사람이 실제 근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인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다. 흔히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무인회사로 사람은 없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나 사무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회사는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 보조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뭘 해야 된다?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뭐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투자 신탁에 반드시 필요하다. 틀리죠? 투자 회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 신탁 아니에요. 왜? 투자 회사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 업무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대행해주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이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자, 투자 신탁은요, 실체가 없어요.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실체가 없다 보니까 법률적인 행위의 주체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하지만요, 회사잖아요. 또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었다. 법으로 또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법률의 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차이가 있는 거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당사자는
집합투자업자, 신탁회사, 투자매매, 중개업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 수익자구나. 당사자. 신탁은 수익자구나. 그런데 투자회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일단 첫 번째 일반 관리회사가 투자회사에 있구나. 왜? 무인 회사니까 관리나 사무가 필요하니 대행하는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하나 볼 수 있고요. 투자 신탁에는 수익자가 있다면 여기는 회사잖아요. 회사는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문에 혹시 투자 신탁의 당사자는 주주입니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투자 회사의 당사자는 수익자입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좀 봐두시고 그리고 투자회사에 대한 자산 소유와 법률 행위는 신탁업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 신탁업자가. 반면에 투자회사는요. 투자기구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의사결정은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총회를 소집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 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받으시기 바라며 투자회사는요. 일단 회사잖아요. 우리가 회사와 관련돼서는 이사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이사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 총회가 아니라 주주총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투자 신탁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구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잠깐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 이거 비교해가지고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자, 골라내줘야 된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상 여러분 암기에 도움이 되신다면 살짝 보니까 신탁에 시옷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보니까는 여기 수익자의 시옷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신탁업자의 시옷이 들어갔고요. 마찬가지 의사결정에도 수익자 총회에 시옷이 들어갔어요. 쇼쇼쇼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구별이 좀 되시겠습니까?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이쪽은 수익자면 여기는 누구다? 주주. 주주죠. 회사니까 이사회가 이루어지고요. 주주총회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투자기구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시온만 가지고 쇼쇼쇼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도 구별은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그 밖의 회사에는 이제 가볍게 보신다면 투자 유한회사라는 게 있고 투자 합자회사 있고 투자 유한 책임회사가 있다 정도인데 참고적으로 투자 한명회사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펀드는 한 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암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명은 안 돼. 요거 말씀을 드렸고 자, 투자 합자회사 중에서 요 정도만 한번 짚어본다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요. 무한책임회사 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하고 달리 적용할 수는 있어요. 어떤 거? 이익. 왜냐면, 무한책임회사 사원하고, 이제 유한책임사원하고에 대한 책임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한적으로 책임을 질 거고, 책임에 유한적으로 질 거니까, 이익이 낮다면 그 리스크를 더 많이 떠안은 이 사람들한테 배당을 좀 더 많이 줄게. 오케이. 가능해. 이거는 얼마든지. 하지만, 손실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겠다? 그 배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어. 손해보는 것을 야 네가 더 많이 가져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났을 때는 얼마든지 달리 적용해서 몰아주기도 가능하고 뭐 이런 가능하지만 손실일 때는 안 돼. 각 비율대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내용 참고해서 밑줄 그어두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 투자 한 명의 예산 없다라는 거 암기해 두세요. 자, 조합 형태에 대한 부분 봤을 때 2인 이상 펀드니까 2인 이상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동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키워드를 끌고 오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투자 합자 조합이 있고요. 투자 익명 조합이 있는데 투자 합자 조합 이익을 배당할 때는 조합원들에게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을 갖는 사람들, 조합원들 비율에 상관없이 차등적으로 이익 분배는 가능하지만 손실이 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달리 적용할 수는 없겠다. 앞에 봤던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투자신탁, 그렇죠? 2번 투자 한명회사.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투자 한명회사가 정답이 되겠네요. 투자회사, 투자 합자회사 이렇게 합자조합 요거는 가능한데 투자 한명회사는 안 된다라는 거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투자 신탁의 관계 당사자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 재산의 운용 그 다음에 운용 지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죠? 예, 집합투자업자 수익자 총회도 누가 수집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집한다. 이렇게 또 받으시면 되고 신탁업자는 투자 신탁 재산의 보관이라든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죠? 네, 신탁 맡았으니까 보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처분도 하고 취득도 하고 수익에 대한 배분도 하고 이런 거 또 하나 뭘 하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 재산에 대해서 운용 지시에 따라서 판매 대금이라든가 이익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 사람이 집합투자기구가 그렇죠? 집합투자업자가 뭐 하겠다? 제대로 운용 지시를 내리는지 뭐 하겠다? 감시하는 역할을 신탁업자가 한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회사인 증권사는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 신탁 재산으로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매매할 때 그 매매의 중개를 담당한다. 판매하는 거는 맞지만 중개기관으로서지 중매기관은 아니다라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증권사는 투자 신탁 재산의 매매 시 그 매매 중개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그 증권사는요 판매회사로서 그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고 중개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한다. 즉 판매회사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는요 어떻게 하겠다? 중개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할 때 수익자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르세요. 자, 수익자 총회가 필요하답니다. 일단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총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또 하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끌고 왔잖아요. 그 세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라든가 수수료에 대한 인상, 그렇죠. 이게 많아져 버리게 되면 또 키워드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 끌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자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거는 수익자 총회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판매회사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요거는 이게 투자업자가 바뀌거나 신탁업자가 바뀌거나 주된 거는 그 두 군데서 하고 그 중에서도 신탁업자가 업무를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관련돼서 변경이 되게 되면 여기 있네요. 신탁업자 변경, 투자업자 변경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자 총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정답으로 꼽을 수 있겠다라는 거. 또 하나 있죠. 환매형에서 환매 금지형으로 바뀌거나 기간이 변경되거나 그렇죠? 예, 대금을 연장하거나 지급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자 총회에 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신탁의 수익자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익자 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집한다. 그렇죠? 예, 수익자 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집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이나 신탁계약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왜? 바쁘니까 이것저것 다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수익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예, 서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수익자 불참으로 수익자 총회가 성립되지 않으면 연기하여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중 금융의 승인 없이 금융의 투자 신탁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우리가 암기 목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돈을 연상시켰고, 돈을 연상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끌고 온 게 이제 쩐이라는 거, 점부. 이 얘기까지 제가 암기 목적상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공모 5. 자, 보면은 정답은 이제 일단 4번이 눈에 확 띄죠. 공모에서 1년이 되는 날 50억, 공모. 그리고 1개월이 될 때 50억 미만인 경우. 이럴 땐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자, 신탁 기간이 종료됐다. 끝났잖아요. 이거, 자동, 법정, 법정 해당이 되는 거고.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대요. 이거 이제 2인 이상 대줘야 되는데 한 명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법정 사유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고. 자, 수익자가 과반수가 아니죠. 전부 해지에 동의한 경우가 바로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비교하는데 자, 정답을 우리가 찾아갈 때 답은 2번으로 눈이 보입니다만 일단 여기 시옷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쇼 이렇게 한번 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자, 신탁업자, 수익자 총회 또 하나 와야겠죠? 예, 시옷자. 요게 이쪽으로 와줘야겠다. 신탁업자가 투자 신탁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복습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